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락강으로 알아보는 이렇게 영화 분석 시간을 한번 가져보고 싶어서 이렇게 또 영상을 켰습니다. 오늘은 스탠리 큐브릭의 이 영화 두 편, 시계 태엽 오렌지라는 작품과 아이즈 와이드 샷이라는 작품을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그래프를 한번 봐볼게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상상계에서 이렇게 어떤 의미로 보면은 조그만한 작은 자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타자에 의해서 이미지가 이렇게 생성된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올라가게 됨으로 인해서 자아는 대타자, 사회 규범이나 언어를 수용하게 되고 요것이 사실은 요런 식으로 주체에게 파악이 된다. 이렇게 돼서 이제 요거는 딱 봐도 어떻게 보면은 주체와 타자가 어떤 의미에서는 봉합된 의미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충동이 봉합을 풀려고 한다는 얘기죠. 대타자와 타자 관계에 있어서 이 어떤 의미에서의 이 균형되는 관계 자체를 얘 D가 풀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용되지 않는 하나의 미궁의 상태를 탐닉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가 이제 실제계의 영역이 됩니다. 그리고 이 봉인된 얘는 벌써 수용이 안 된 상태가 되겠죠. 타자가 수용이 안 돼서 완전히 텅 빈 공허한 주체 자체가 된 것을 이렇게 이제 락강은 이렇게 식으로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이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S자 마름 목골 A는 주체가 맛이 가기 전에 방어벽과 스크린을 쳐놓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일종의 거짓된 어떻게 보면은 진실이나 기만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향유라는 개념은 뭐냐면은 위험한지를 알면서도 그것이 위험한 상황인지를 알면서도 그 위험한 진실의 충동에 끊임없이 다가가려고 하는 무매개적인 위험성을 락강 철학에서는 향유라고 부른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스탠리 큐브릭의 영화 이 제가 굳이 이제 두 편이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선정적이기도 하고 폭력적이기도 한 영화인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락강을 이해함에 있어서 굉장히 이 두 편이 그 아주 좋은 교보제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서 매개되지 않은 폭력과 실제로 목격한 뒤 다시 세워지는 스크린 이제 스크린은 요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아이즈 와이드 샷이나 클락워크 오렌지나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은 루도비코 치료가 완료가 되고 그리고 톰 크루즈가 연기하는 그 인물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기괴한 그런 파티에 참여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 아내에게 다 고백을 하죠. 그런 다음에도 불구하고 결혼 생활이 이어진다라고 봤을 때 어떤 식으로 인간이 그 기만적인 방어막의 사태를 또다시 성립을 시키느냐 이렇게 한번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한번 읽어볼게요. 자, 알렉스는 매개되지 않은 순수 향유를 체현하는 인물이다. 그런데 그를 치료하는 국가 역시 알렉스보다 더 노골적인 형태로 매개되지 않는 힘을 행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알렉스가 얘기하는 매개되지 않는 순수 향유는 무엇이냐? 알렉스가 지금 사실은 이 영화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돈도 아니고 그냥 뭐 다른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이 순수한 파시스트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정말 뭐 알 수가 없는 그런 X예요. 베토벤을 들으며 우아하게 폭행을 가하는 것이 사실은 이 얘의 성격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성격이라고 표현하기도 그런데 이는 필요와 요구의 차원이 아니라 순수하게 향유 자체를 위한 향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향유가 좋은 거 아니냐 이게 아니라 광기에 도달하는 어떻게 보면 무목적적인 충동성을 향유라고 봤을 때 이 알렉스는 사실은 문제가 심각한 인간이죠. 상징계는 그에게 그저 뚫고 가는 장애임일 뿐이다. 그는 대타자의 요구를 전혀 내면화하지 않는다. 여기서 사실은 그래프에서도 잠시만요. 그래프에서도 보셨듯이 지금 여기서도 대타자의 욕망 자체를 얘는 전혀 뭐 내가 그걸 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얘도 지금 그런 거를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대타자를 인정하고 조직을 할 수가 있는데 대타자 자체의 권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그 법 위에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루도비코 요법. 상징적 거세가 아니라 실제적 거세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 한번 읽어볼게요. 정상적인 상징계 진입은 주체가 스스로 주체가 스스로 금지를 내면화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루도비코의 요법은 이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강제한다는 점이죠. 약물과 조건화를 통해 순수하게 생리적인 것에 대한 폭력을 심어 넣는다. 이 영화에서 보면은 큐브릭이 이렇게 눈을 이렇게 고정시키고 억지로 폭력적인 장면을 보게 하고 약물을 투입을 하죠. 그런데 그 투입하는 장면 자체에서 뭐냐면은 즉각적인 반사작용으로 어떻게 보면 내면적인 성찰과 내면적인 그것이 아니라 완전히 어 그야말로 짐승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자유의지를 박탈시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는 상징적 거세가 아니라 실제적 거세다. 진짜 주체하는 결여를 상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욕망을 재조직하는데 알렉스는 그것을 완전히 구토로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입법하는 정신으로서 내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이 행위가 타인에게 불편함을 준다거나 타인에게 폐해를 끼친다거나 아니면은 그 같은 과정이 법으로서 제거가 하물며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가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처벌을 받는다라는 것 자체도 어떤 의미에서는 반성이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완전히 몸이 아픈 측면으로 바꿔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냥 구토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신체적 이상이 생긴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는 실제적 거세다. 대타자를 결여를 폭로하는 구조. 국가는 겉으로는 질서와 도덕을 대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국가 역시도 사실은 비윤리적이라는 얘기고 이 영화는 대타자 자체가 결코 완전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알렉스가 막 이렇게 누워 있을 때 그 국무장관인가요? 그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쓸어주면서 먹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랑 나랑 이제 쇼부를 보자 이런 식으로. 나도 잘못했으니까 너도 풀어줄게 이런 식으로 이제 쇼부를 보죠. 원상복구가 되죠.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광포한 또 이제 큐브릭 특유의 그런 아주 폭력성과 그 아주 선정적인 장면으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I was cured alright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Singing in the Rain이 또 나오면서 이제 미친 엔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잘 정리했는데 순수 향유, 정신병적 구조를 알렉스는 사적으로 가지고 있고 신체적 폭력 그리고 일시적으로 제거되지만 국가는 이것을 사실은 상징계를 가장한 여기 이 상징계의 영역에서 정상화를 시키려고 하지만은 또한 실제적인 강해 국가도 미친 상태였다는 거예요. 개인의 자유의지를 완전히 잘라버려서 짐승을 만든 상태니까 사실은 국가도 미친 상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미치광이 되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신체에 대한 어떻게 보면 생리적인 조작을 한다는 거고 이건 윤리적인 측면에서 대단히 문제가 많았던 거죠. 결국 실패하고 알렉스는 원상복귀된다는 얘기죠. 이 영화에서 사실은 큐브릭이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상징계 시스템 자체, 다시 말해서 정상적인 이런 소통 구조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게 큐브릭의 의견이고 큐브릭이 그냥 날 것 그대로를 그냥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폭력적인 영화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굉장히 많이 주는 그런 영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영화 우리가 이제 또 이제 문제작이었고 큐브릭의 어떻게 보면은 유작이기도 한 그런 작품이었는데 잠시만요. 네, 큐브릭의 유작이기도 한 이제 아이즈 와이드 샷인데 사실은 조금 이제 과소평가받기도 했고 큐브릭이 과연 이런 영화가 큐브릭에 맞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는데 그래도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톰 크루즈가 연기하는 빌 하포드가 이해할 수 없는 여성들의 욕망과 마주하고 매개 없는 실제 저택으로 침투했다가 다시금 상징기의 스크린으로 돌아가는 구조다. 저는 사실은 이 영화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인데 저는 막 그런 대저택에서의 그런 거 말고 이 영화 초반부에 니콜 키드만이 연기하는 하포드 부인이 남편에게 고백하는 장면과 어떻게 보면 그 자기가 이제
주치의로 주치의죠. 재벌가의 주치의로 있는 그런 집에 갔을 때 그 한 여자가 어떻게 보면은 빌에게 막 사랑을 고백하는 장면이라든지 막 이런 장면들이 그런 장면들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어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죽은 아버지 앞에 두고 전혀 모르는 하버드에게 이렇게 여기 나왔네요. 마리온의 갑작스런 사랑 고백하는 장면도 굉장히 그로테스크하면서도 묘했던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빌은 계속 이해할 수 없는 여성들의 말과 욕망, 예를 들어서 아내가 해군 장교와를 만났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도 있다. 딸까지 이야기를 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의 당황스러움, 그리고 도미노의 제안, 그리고 마리온의 갑작스런 사랑 고백 이런 거를 겪으면서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어떻게 보라면은 아, 수용되지 않는 대타자의 욕망을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영화 자체에서 여성들이 어떤 의미로 보면 더 용감하게 느껴지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이야말로 오히려 대타자의 향유에 있어서 그 향유 차원에 더 가까워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지점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들이 오히려 더 실제계의 영역에 있는 존재들이고 빌은 상징계 요 영역에서 지금 여성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사실은 해석이 안 된다. 해석이 안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발칙하고 선정적인 그런 장면들이 이어지는 저택으로 이제 침투를 하게 되죠. 가면을 쓴 채 이루어지는 그런 일단 의식들은 상징계적 정체성이 완전히 제거된 순수한 향유의 공간이다. 그러니까 미친 상태죠. 정체불명의 여인이 자신의 희생의 비를 구했다는 설명은 진짜 설명이 아니죠. 그러니까 거기서 그 남자를 풀어주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 여자는 사실은 나와 걸었을 뿐인데 조금 그 저택을 걸었을 뿐인데 저 여자가 구해준다라는 어떤 희생 자체도 종교적인 메타포라든지 어떤 인륜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저 여자가 나를 왜 도와줘? 이런 식의 불가함만 남기는 또 다른 폭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타자가 결코 완전히 투명해지지 않는다는 것의 재확인이죠. 그러니까 여성이 과연 무슨 생각을 하는지에 대한 재확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톰 크루즈가 어떤 의미에서는 또다시 뭐야? 폭로될 위기에 처하게 되잖아요. 폭로될 위기에 처하게 돼. 그리고 나서 그의 침실에 그가 누워 있는 뭐야? 그 베개 위로 그 저택에서 벌어졌던 썼던 그 가면이 이제 놓여져 있죠.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기표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기표 자체, 완전히 껍데기 그 자체가 나왔는데 거기서 의미를 더해서 기호가 이제 될 것 같은데 정확하진 않습니다. 제가 뭐 기호학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거기서 상징계로 복귀를 했을 때 지금 빌 하포드가 경험했던 그 대저택에서의 그런 행위들은 실제계의 미치광이 향이었잖아요. 그런 거를 떨쳐내고 상징계로 복귀했을 때 그 실제계에 있는 뭐야? 그 잔상들이 잔여물들이 빌 하포드의 상징계를 침투해 들어간 거죠. 그리고 나서 아내에게 모든 거를 고백을 하죠. 그리고 저는 사실은 이 영화에서 톰 크루즈보다 니콜 키드만의 연기가 더 훌륭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톰 크루즈가 절대 못한 배우라는 것이 아니라 니콜 키드만이 연기하는 그 이렇게 눈빛이라든지 이렇게 자태라든지 이런 것이 톰 크루즈보다 조금 더 섬세하고 조금 더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예민하고 신경을 긁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하여튼 뭐 그랬습니다. 이건 뭐 영화 왜 그런 제 감상평이고요. 근데 마지막 장면에서 인제 앨리스가 F 월드를 하자는 거죠. "우리 어떻게 해야 돼?"라고 하니까 이제 F 월드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쇼핑몰 장면도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굉장히 편안하게 그 뉴욕의 인제 그런 부유층이나 이런 사람들이 편안하게 이렇게 쇼핑을 누리는 장소잖아요. 어떻게 보면 상징계의 자본주의의 상징계의 어떻게 보면은 상징계의 영역에서 자본주의가 의미하는 가장 일단은 뭐 좋은 그런 장소겠죠. 소비를 좋게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이런 장소였는데 거기서도 사실은 최후의 봉합의 시도를 하려고 하는 거죠. 결혼이라는 상징계적인 대타자의 그 뭐야? 그
상황을. 그런데 이제 거기서도 어떻게 보면은 어, 마- 최소한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육체적인 그런 긴장을 이제 해소하는 행위다. 그래서 이제 성행위밖에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아, 이 마지막 장면은 위기를 극복하고 가족을 되찾았다는 안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런 실제의 미치광이 상태를 마주한 사람들이 그것을 견뎌내지 못해서 또 다른 기만으로 도피를 한 거다. 그래서 요 영역이 어떻게 보면은 아이즈 와이드 샷에서 나왔던 장면이다. 네. 네. 어떻게 들어주셨는지는 모르겠고 제가 어떻게 보면 저도 락강에 대해서 조금 외면했던 측면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뭐 보려고 하지도 않았고 하지만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근처에는 락강이 대단한 철학자고 대단히 명민한 사람이다라는 무의식적 인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다시 한번 볼 때마다 뭐 물론 저도 이제 뭐 클로드의 도움도 받고 제가 뭐 서적도 찾아보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명민한 분이고 거장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스탠리 큐브릭의 와이즈 와이드 샷 그리고 이 시계테어 오렌지 어떻게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요. 다음 시간에도 또 이렇게 부족하지만 또 준비를 해서 저도 공부하고 여러분도 같이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좀 부탁드리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